다음으로 5번째 키워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Digital Convergence and Security Industry입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앤 시큐리티 인더스트리에 대한 첫 번째 발표는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융합산업에서 필요한 보안 정책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보안정책 포럼 융합보안 분과장이신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책 포럼의 융합보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희조입니다. 많은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안을 적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또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융합산업에서 필요한 보안 정책이란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은 융합산업 보안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융합보안의 현황, 이에 따라서 융합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시사점과 맺은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융합산업의 필요성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그동안 5년치에 이루어질 디지털 전환이 8주 만에 이루어진 산업 분야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동 제한 등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디지털 변환의 촉진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와 같은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산업이 외부와 연결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경쟁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보안 사고가 많은 범위에 발생을 하고 있어서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IT 보안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OT 보안 영역에서는 물리적인 피해를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더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의 운영 중단이라든지 석유나 전력 같은 그런 에너지가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융합 산업에서는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안을 적용을 해나가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도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보호해야 되는 범위가 IT 보안 영역뿐만이 아니라 OT 보안 영역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들도 이렇게 찾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 보안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융합 보안의 현황과 더불어서 현재의 국내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또 더 필요할지를 위해서 디지털 정책 포럼 내에는 융합 보안 분과가 이렇게 개설이 되었고, 현재 융합 보안 강화 정책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융합 보안의 요구사항과 이를 만족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포럼을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의 융합보안 정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각 융합 산업 분야별 보안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보안 리빙넷, 그리고 보안 표준 모델
구축하고 그리고 제도화를 통한 확산을 해나가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책 간의 유기성을 통한 그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 음식을 즐겁게 먹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스마트 공장을 예로 보이고 있는데요.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기업 생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필요성,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이거는 어떤 중요성에 있어서 생산 중심이지 보안은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환경에서는 IT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OT 보안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경우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이나 보안 인증에서 요구하는 보안에 관련된 용어들은 너무도 낯설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을 향상하기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로 되는데요. 현재 보안 사고들은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쉬쉬하는 사이에 피해는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먼저 하고 보안은 나중에 고려하자고 했다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많은 부분의 인증이나 표준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는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2, 3년 동안 다시 개발이 되어짐으로써 시간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준수나 보안 인증 없이는 특정 사업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보안 정책의 시사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융합보안을 위해서는 보안인식 제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융합보안 산업 현장에 맞는 그런 보안 인식 제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당장에 어떻게 그런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을 이야기하면 그 답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용어나 이런 내용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외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중소 제조기업 등 융합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단기 교육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바로 답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리더 기업들이 협력 업체에게 보안을 요구해서 거기에 관련된 제품이 납품이 되도록 할 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 분야별로는 보안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 그걸 따라하면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안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IT나 보안에 관련된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표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보안에 관련된 인증들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IEC 62443 제조 표준을 만족해야만이 대형 플랜트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되고 있고 자동차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UNEC에서 요구하는 보안 표준을 인증을 받아야만이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분야에서 이와 같이 사업과 직결된 그런 보안의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시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즉 그거를 담당을 해서 이를 추진을 하기 위한 담당자마저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마치 이 융합산업의 보안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산업 분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계과와 전자과와 컴퓨터학과를 나온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이 공장에 관련된 보안을 이해하고 그거를 대처를 해나가는, 그리고 적절한 기술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이 다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 과정들을 발굴을 하고 이런 융합보안 인재들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보안 대학원과 같이 좋은 사업들을 더욱 확대를 하고, 더불어서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함께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학협력의 자금을 통해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 담당자가 어떤 그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기업 내의 조직과 프로세스와 제품에서 필요한 그런 보안을 만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보안 담당자 채용하는 비용처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융합산업의 보안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표에서는 제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융합보안 분과위원회에 오셔서 발표한 장표의 일부입니다. 많은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제조기업으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기업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당장에 이걸 처리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마치 우리가 아이에게 굉장히 어려운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시각 전환을 통해서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밖을 바라보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안을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쪽의 언어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시간, 속도 저하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면들을 같이 포함한 그런 표현으로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보안과 융합산업 양쪽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융합산업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을 접목해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지혜로운 노력으로 그런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국내 산업들의 경쟁력을 통해 많은 그런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이 커나갈 수 있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기여도 분석 연구에 대해 상명대학교 조일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기여도 분석 연구의 연구 책임자인 상명대학교 조일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개요와 주요 연구 결과 그리고 시작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개요 및 목적,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최근 기술 및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정보와 역기능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보와 역기능 피해의 증가는 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정보보호 산업의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의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 연관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정보보호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련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가치 유형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비용 편익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방법 및 체계는 오른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업을 재분류하였는데, 정보보호 산업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서비스와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산업을 뚜렷하게 타 산업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산업 정의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산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산업을 정보보안, 물리보안 분야로 구분하고 한국은행의 산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정보보호 산업을 12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산업의 단기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는 2021년 기준 생산 유발효과 1조 3,461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1,509억, 고용 유발효과는 9,6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 기준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가 1.62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39배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1억 원 투입 시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호 산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에 생산 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모두 투입 금액을 상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 효과의 경우 지난 7년간 정부 재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206건의 평균 고용 효과에 비교해 볼 때 약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보호 산업의 장기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생산 유발 효과 11조 6,343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 9조 9,471억, 고용 유발 효과는 8만 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호 산업 중 정보보안 분야가 물리보안 분야보다 더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정보보호 산업 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과입니다.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추진하고 계획한 정보보호 사업의 현황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부합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은 사회적 책임, 안전, 공동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책임, 안전, 환경 순입니다. 도출된 사회적 가치 유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정보보호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2021년 기준 약 3,7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누적치는 약 1조 3,637억입니다. 5년간의 투입 금액 대비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 사회적 투자 수익률은 5.13배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창출하는 핵심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책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관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회적 기여도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투입 금액 대비 생산 유발 1.62배, 부가가치 유발 1.39배, 고용 유발 1억 원당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안 분야가 물리보안 분야 대비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회적 기여도 분석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은 사회적 책임, 안전, 환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투자 수익률 측정 결과 투입 금액 대비 약 5.13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보보호 산업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정보보호 산업에 내재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컨버전스 앤 시큐리티 인더스트리 마지막 발표입니다. 국민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보안산업본부 최광희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광희입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연구했던 다양한 정책들도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좀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지털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정보보호 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주로 했고 내년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조금 먼 미래에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자꾸 우리나라 상황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제 존 홉킨스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2억 5천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도 이제 500만 명이 넘고 있죠. 500만 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인구의 반 이상이 코로나로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록색 그래프가 백신 접종자 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좀 많이 접종이 되면은 감염이나 사망이 좀 드라마틱하게 줄 줄 알았는데, 제일 상단에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감염자 수고 하얀색 그래프가 이제 사망자 수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빨리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좌측에 보시면은 감염자 수 국가 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이런 국가에서 지금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유럽이나 북미, 남미 쪽에 감염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로나 영향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장표는 이제 뉴욕타임즈에 들어가시면은 코로나 백신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전 세계적인 개발 현황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백신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승인받은 백신이 한 15개 정도, 8개 정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게 한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실패한 것도 한 10개 넘게 실패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지 3 마지막 최종 임상을 하고 있는 것도 한 32개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돌파 감염 같은 걸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백신들도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이제 디지털 환경에 가장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워딩이 저는 이제 디지털 테라포밍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테라포밍이 어떤 항성화, 지구화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디지털 지구화가 되고 있다, 디지털 행성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 이제 윤상균 씨가 쓴 메타버스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100나노도 안 되는 작은 코로나가 세계 인류를 이제 메타버스 속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좀 와닿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데이터 댐 사업도 하고 많은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류의 생활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동했을까요? 저희가 디지털화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표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7년을 앞당겨졌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이제 리포트, 체크포인트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7년 정도 디지털 속도를 빨리 이제 앞당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워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사이버 위협이 7년 빨라졌다. 사이버 위협도 막 같이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디지털 속도가 빨라진 만큼 사이버 위협도 굉장히 빨라진 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랜섬웨어 같은 게 되겠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생활에 이제 랜섬웨어 위협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어떤 조직, 국가 중요 시설에만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일반 개인들 PC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위협이 빨라진 만큼 요거를 이제 정보보호 산업 측면에서는 시장이 성장할 기회가 7년 빨리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기업들한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얘기해 드리는 게,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트윈 또는 사이버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트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환경을 똑같이 디지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트윈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온라인 환경과 동일하게 사이버 범죄 환경도 같이 성장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스라고 부르는데요. 크라임 애즈 서비스라고 이제 사이버 범죄가 서비스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또는 딥웹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악성 코드뿐만 아니라 그 협박을 통해서 협박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 계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패키지화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이버 범죄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는 이미 글로벌 GDP의 한 1% 수준, 사이버 범죄 수익은 한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웬만한 산업 규모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이버 범죄나 위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디지털화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제 커지는 만큼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불법 매출 규모는 연간 20%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도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정보보호 관련된 기업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피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나 시장 또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호 관련 기업 수는 4년 동안 평균 한 12.6%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들, 보안 스타트업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스렛 인텔리전스라고 어떤 위협 정보를 판매하는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한 2027년에는 한 202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글로벌 이제 보안 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스렛 리포트나 아니면 인텔리전스 보고서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가격이 몇 억씩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나 위협이 커질수록 이런 인텔리전스 시장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증가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장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정보보호는 PC에 해커가 못 들어오게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이런 기존의 어떤 정보 보안 중심의 이제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보안이라고 여러 단말기, 홈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IP 카메라라든가 여러 이제 센서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AI 스피커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요. 이런 디지털 장비, 모든 디지털 장비에 적용되는 보안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전통 산업과 연계된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모든 보안 요소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정보보호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뭐 시스코, 뭐 국내선 현대자동차나 삼성 이런 기업들이 보안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 전통 시장과 보안 시장이 맞물려서 보안 시장 더 확대해 나갈 것 같고요. 도대체 이런 전통 기업들은 왜 보안 기업들을 이렇게 인수 합병을 할까요?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뢰의 핵심은 결국 서비스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한 글로벌 기업들은 본인 서비스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도 기업들도 이미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보보호 유니콘 기업이 10개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애기 유니콘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정보보호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러면은 정보보호 산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올해 한 256조에서 한 26년까지 416조로 한 연평균 한 1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시장은 20% 성장하니 아마 이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지만은 정보보호 시장도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이제 북미 시장이 되겠고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보안 분야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VC 이제 투자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M&A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한 4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 올해 벌써 한 18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정보보호를 주목하고 있고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사이버 공격이 기존 대비 한 78%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랜섬웨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많이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처럼 어떤 중요한 시설, 중요한 인원 중심의 어떤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신뢰를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보는 이런 보안 개념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디지털 환경이 복잡해지고 기존 보안으로는 막지 못하는 새로운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안 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발생하자 줌 사용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과연 기존 정보 시스템을 자사가 구비하고 있는 구조에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발하고 있을 때 줌은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수요를 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만큼 클라우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많이 전환됨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필요한 자동화 솔루션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네트워크나 IoT 부분에서도 새로운 보안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새롭게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양자 내성 암호 파트가 되겠습니다. 니스트에서 양자 내성 암호 챌린지도 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팅이 곧 도입될 거다. 늦게는 한 2030년, 빠르면 한 5년 이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부터 기존 암호 체계, 어떤 정보보호의 큰 축을 이루고 있던 암호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부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 부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 당겨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이 속도에 맞춰서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보호 장치를 만드는 계획들을 조금 빨리 수립을 하고 있고요. 사회 전 분야에서 양자 내성 암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시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보호 산업은 각국에서 유망한 먹거리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 산업 육성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호주 다양한 부분에서 자국의 정보보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정보보호 산업의 특성이 어떤 새로운 성장성,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일반적인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약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 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높아질수록 이것을 방어하는 기술을 국가가 스스로 확보했느냐, 이게 미래 국가의 안보 기술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투자를 점점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정보부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키사가 어떤 사업들을 이제 주로 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사는 이제 민간 정보보호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의무화가 되는 게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의무화가 12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얼마나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를 했고 어떤 보호 대책을 수립을 했고 얼마나 인력을 고용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 기업들인지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든가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이 기업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시장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정보보호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이로 인한 정보보호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미래 핵심 기술을 통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을 좀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무인 점포, 무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마트랑 함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삼성동 코엑스에 무인 점포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국내 이제 보안 기술을 적용한 점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공급망 보안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그 제품들이나 요소 기술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K방역으로 얻은 국가 인지도와 신뢰를 사이버 보안 쪽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국내 보안 기술을 적용한 무인 점포를 유통인구도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코엑스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코엑스에 가셔서 무인 점포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아, 이게 국내 안전한 보안 기술로 적용이 됐구나,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AI나 클라우드 쪽에 어떤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집중 육성하고 서비스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국내에만 머무르게 할 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우수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해외 인증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국가의 국가 사업에 참여,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보보호 업체들이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게 인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제품 인증이 되겠고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체계 인증이 되겠습니다. 키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증 제도들이 있는데요. ISMS-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이 정보보호 체계를 갖춰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화하면서 이제 제도 ISMS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최근에는 의무화 기업들보다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기업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인증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까지 해서 한 910개 기업 정도가 이런 ISMS-P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획득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증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인증 심사원도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코로나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인증 건수는 한 51건 정도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요. 이런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보다 좀 시장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또 사용되는 이제 저희가 SaaS라고 부르는 보안 제품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보안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도 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런 인증을 받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 저희가 이제 시장 확대 노력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이제 공인인증서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 제품이나 기술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 제도가 폐지가 되고 안전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저희한테 평가 인증을 받으면 그렇게 인증받은 기술로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범 서비스를 해서 국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해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연말정산 서비스 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사용했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다른 인증서, 제가 특정 회사들을 이제 거론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런 인증서들을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편의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다양한 인증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여러 분야와 정보보호 기술이 결합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융합보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합보안을 좀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를 안전하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융합보안 리빙랩을 전국에 5개 만들었습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보안이라든가 뭐 의료, 콘텐츠, 스마트 공장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테스트해보고 기업들이 와가지고 보안 제품에 적용되는 보안 제품을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공격에 대응이 되는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리빙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기업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와서 실습이나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게 오픈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각 분야에 필요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준 모델도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5대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서 관련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원이나 저희가 서비스 얘기, 인증 얘기를 쭉 하면 산업계나 학계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부족하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보호 시장에서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인력 수급차 조사를 이제 경연으로 했었는데요. 실제 조사해 보면 한 1,4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매년 부족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데요. 사람이 계속 부족한 영역에서 근무하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직장을 선택하실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시장에 부족한 인력들을 얼마나 빨리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직자들을 위한 정보보호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직자들을 위한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보호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도화된 이제 교육 수요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전형 훈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큐리티 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실전형 공방훈련을, 사이버 공방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을 통해 가지고 연간 한 650명 정도 교육해서 양성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보안이 적용되는 융합보안의 전문 인력도 매년 한 3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교육 수요가 있는 건 AI 보안 기술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AI가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교육 아니면 AI를 활용한 정보보호 어떤 제품 개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50명 정도 양성을 했고요. 특히 AI 보안 기술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재직자 과정과 어떤 구직자 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양성할 수 있는 인력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정보보호 관련 학과가 한 5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이제 한 3개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정보보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보호 교육을 받고 부전공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융합보안 대학원도 전국에 8개 지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정보보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융합된 기술에서 필요한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8개 대학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학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대학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보보호 업계에 어떤 진출을 하는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는 고민이 정보보호 서비스나 업체가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가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더 많고 사이버 공격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국가적 화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역 정보보호센터를 1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정보보호 학과와 정보보호 기업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생태계가 해당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 어떤 취약점 점검도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좀 보호하고 어떤 정보보호 시장도 지역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떤 데 저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공시 의무화는 새로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나 매출액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의무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할 거고요. 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이나 공시 시스템도 저희가 좀 개선해 드리고 있고 공시 내용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베스트 프랙티스도 선정하고 다른 기업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의무 대상 기업들은 당연히 공시를 해야겠지만 좀 사회 전반적으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SMS 같은 조직 체계 인증은 이제 대기업들이나 큰 규모의 기업들은 많이 받는데요. 중소기업들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도 인증이 너무 좀 어렵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좀 진입하기 어려웠는데 중소 영세기업들을 위한 저희가 경량화 인증 체계를 내년에 좀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들도 이런 인증을 획득하고 자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해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 너무 어렵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제 완화 요건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제 해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규제는 좀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과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 클라우드가 많이 도입되니까 인증 수요도 저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직접 다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인증이 이제 적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랑 함께 많이 이제 과기정통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평가기관들을 좀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민간 평가기관들을 통해서 적체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시점에 좀 더 쉽게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증은 좀 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oT 인증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인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민간 시험 기관들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꼭 K사에서 다 해줄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시험 평가를 받으면 빨리 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한 2개 정도 민간 시험 평가 기관들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IoT 인증 제품이나 대상도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국민들도 좀 안전하게 사용하고 해당 기업들도 우리 제품들이 안전한 것들을 좀 쉽게 증명받고 보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갔네요. 지역정보보호센터도 저희가 좀 계속 확대하고 기능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기업들의 어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들을 좀 더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다른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데이터 금고 사업을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랜섬웨어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피해를 받으면 서비스를 멈춰야 되는, 아니면은 기업의 어떤 기능이나 공장이 멈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을 이렇게 랜섬웨어 피해를 받았을 때는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백업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금고 사업들을 내년에 만들어 가지고 한 5,000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좀 백업을 해 가지고 혹시 모를 랜섬웨어 공격을 받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복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은 내년에 꼭 좀 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보안은 계속 커지고 있는 이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 500개 정도 산업 현장에 저희가 보안 모델을 직접 이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식약청과 이제 저희가 협력 관계가 더 잘 진행이 돼가지고 키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보안 리빙랩에서 실증을 하시면은 인증받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해당 정보보호 분야가 아닌 어떤 의료 분야 인증도 빨리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의료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나 다른 분야로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력 관계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무인 서비스도 저희가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무인 점포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다른 이제 비대면 서비스 부분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도 같이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완전 무인화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무인화, 하지만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안전한 점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실증 사업도 좀 더 확대하고, 지금 어떤 편의점 중심의 무인화였다면 조금 더 다른 부분도 무인화를 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정보보호 산업이 이제 커가려면은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이 되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결국 AI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클라우드 환경에 올리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동시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해외 진출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한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제품 개발을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AI를 이용한, 아니면 또 AI를 대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확대하려고,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려고 내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분야에 지원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들,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장 트렌드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이제 요청하시는 것들이 정보보호 시장의 이제 특성인 것 같은데, 우리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좀 누가 보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제품들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또는 AI를 적용한 정보보호 제품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저희가 좀 갖춰서 기업들에게 좀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테스트 랩 자체를 저희가 좀 고도화하고 가상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성능평가 시험 부분도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반으로 좀 물리보안, 지금은 CCTV, 지능형 CCTV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더 다양한 제품으로 좀 확대를 하고 제품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 모듈 평가도 조금 더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저희가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더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이 최근 코로나로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을 하려면 해당 국가를 좀 방문을 한다거나 컨택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신규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기존 거래선들을 유지하기는 쉬웠지만은 신규 거래선들을 찾기에는 굉장히
힘든 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해외 거점을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 거점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현장에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현지 거점 사무소에서 오히려 구매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국내 기업들한테 알려드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제 홍보 자료나 저희가 제품 리스트를 디렉토리 북해가지고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나 해당 국가 주요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차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 미팅과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매칭 작업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해외 저희가 이제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캠프라는 이제 한 46개국이 참여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게 비영리 플랫폼이라서 주로 이제 저희가 정책 소개나 어떤 기술 소개 중심으로 했는데 작년서부터는 국내 제품도 좀 적극적으로 와서 소개를 하고 이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인재 개발 영역에서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대학이나 융합보안 대학원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도권에서만 교육할 게 아니라 지역 거점별로 좀 교육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교육받으러 올라오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저희가 10개 거점을 좀 활용해서 순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해당 지역에서도 좀 편리하게 정보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교육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훈련 콘텐츠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서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변화는 자기주도형 훈련 콘텐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교육 방식은 교육훈련장에 모인다거나 온라인 상에 접속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훈련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상에 개인이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좀 훈련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자리를 잡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정보보호 수준에 맞춰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교육훈련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사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 정보보호 산업 정책은 뭘까요?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저희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디지털 아이디 인증 체계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면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게 내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비대면 환경에서 내가 누군지 그것을 얼마나 신뢰 있게 서로 인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디지털 환경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우려하시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냐. 지금은 좀 디지털 아이디가 여러 가지로 파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파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좀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국가 디지털 아이디 체계에 대한 연구, 그것들을 서로 어떻게 연동해서 인증할 거에 하는 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인증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증 초기에는 키사 중심으로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이 활성화되면은 인증 적체가 발생을 하고, 또 민간의 민간 평가기관이나 시험기관을 지정해서 확대하고,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타임 딜레이가 계속 발생을 해서 시장 불만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인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요구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인증 제도가 나오는데 그 요구에 맞춰서 또 법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인증 수요가 발생하면 그 통합 체계 안에서 바로 그 인증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금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시장 수요에 조금 발맞춰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인증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융합보안 분야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부처가 있고 기존 어떤 산업과의 연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융합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고 정보보호를 어떻게 하시라고 가이드나 모델을 만들어 드렸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 데는 인증을 해준다거나 마크를 부여한다거나 이렇게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국민들한테 보이고 이용하는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기존의 부처나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유기적인 체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가장 큰 이제 고민이 이제 양자 내성 암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3개 정보부 기업들과 어떤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은 없었지만은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가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좀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은 이런 좀 적용과 테스트를 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암호 기반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실제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했을 때 기존에 원하는 성능과 서비스가 그대로 제공되는지, 이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양자 컴퓨팅이 도입됐을 때 정보보호도 이미 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생명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 지금부터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해 놓을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좀 이제 다양한 정보 암호화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정보보호 제품들에 양자 내성 암호가 적용됐을 때 실제 지금만큼의 어떤 정보보호 기능과 서비스가 나오는지, 제공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국민들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챌린지나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부터 시작해서 양자 내성 암호가 실제 확산되는 한 2030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장기적인 이런 로드맵을 좀 준비해 보고 있고요. 관계 부처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년부터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정보부 산업 측면에서 인터넷진흥원이 어떤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보부 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들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진흥원과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서 연락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면은 저희가 기업들의 성장과 안전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